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8살이며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살면서 그날에 겪었던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된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그 기간이 상당했죠. 양가 집안의 차이는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학부모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몇 번 있었고 저와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양가 집안이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다 보니 저와 아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 다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기간 또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 군복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해외 파견을 신청하였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일반 군의관의 경우 당직을 제외하곤 일반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의사로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싶어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하게 되었어요. 학생 때부터 항상 무엇이든 결정을 할 때 서로 의논을 했고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문제도 같았어요. 이번 신청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전역할 때까지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의사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길 것 같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위험에 처해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다녀오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반대할 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고. 아내는 해외 파견 근무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까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거라 제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설명을 했고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게 상당한 고통이었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해야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음식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 음식이라서 느끼한 것들 위주였고 식욕을 많이 떨어뜨렸죠. 그리고 전화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시간은 아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었지만 아내가 잘 시간은 제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꽤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3년을 채워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봤고 힘들었던 군복무는 아내의 따뜻한 말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화 연결은 어려워졌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아내의 안부를 물어보며 잘 지내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연우한테 연락도 잘 안 오고 전화통화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별일 없는 거죠? 별일? 당연히 없지. 무슨 일이 있겠어? 서로 바쁘다 보면 통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연우가 아무래도 의사 준비 때문에
정신없다 보니 연락하는 걸 계속 잊어버리나 보다. 엄마가 다음날 통화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자라도 하라고 전해줄게.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으로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고 다행히도 그동안 많이 바빠서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차의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죠. 답답한 시간은 어느덧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밖엔 없었어요. 파견 생활 처음 했을 때의 다짐은 어디 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가장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은 전역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일 정도 지났을 때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야. 조금만 힘내고 집에 가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그렇지. 이제 2달도 안 남았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할까? 뭐야? 지금 막 통화했는데 조금의 시간도 안 되는 거야? 나 잠도 안 자고 당신이랑 통화하려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네.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잘 안 하잖아.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아니면 나한테 말 못할 문제 있어? 그런데 거기 어디야? 왜 이리 시끄러워? 애들 목소리도 들리고 병원이야?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답답하게.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아내 옆에 앉은 듯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누구냐며 아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기게 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상당히 기분이 찝찝했고 이런 문제를 어머니한테 물어보며 별일 없는 거냐고 확인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무언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점점 달라졌고 저에 대한 감정이 무뚝뚝해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함께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의문을 남겨둔 채 전역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불편했어요. 저와 떨어져 지낸 지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삶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막상 전역 날짜가 코앞일 때 들뜨고 기쁜 마음보다 불안과 제가 생각하는 상상의 전개가 펼쳐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저녁 늦게 한국으로 귀국해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도착했는데 차마 현관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불 꺼진 거실에 들어와 불을 켰는데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방 안에 냉기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불러봤지만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맡아본 집 냄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아내와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이건 제가 전역하는 날짜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받지 않으셨고 아버지 또한 받지 않았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거실에 멍하니 앉았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로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달력에 표시해둔 건 초음파 검사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달력의 날짜는 6개월이나 지난 달력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6개월 이후에는 한 번도 신혼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저한테 말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무작정 장인어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 나온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장인어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일단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길래 우편함의 고지서를 살펴보니 어머니도 이사를 가셨는지 고지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찾을 수가 없으니 전역한 날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해둔 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했던 건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서 멍하니 서 있다는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이 지나갔고 동이 트자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양가 집안의 행적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도 많이 했지만 힘도 빠진 상태라 현관문도 겨우 열었는데 그 순간 빛이 새어나왔고 나갈 때 불은 안 끄고 나간 줄 알고 신발을 벗으려 하는 순간 아내의 신발이 보였고 고개를 들어 눈이 거실로 향하자 저에게 등을 보인 아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달려갔고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앞을 보며 다가간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룩해 있었고 임신을 하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 쳤고 고개를 떨구기만 하던 아내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임신을 한 건데? 지금 내 눈으로 본 이 상황 도대체 뭐냐고? 미안해. 그럴 일이 있었어. 당신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신도 거기에 대해 받아들여야 해. 뭐? 지금 이 상황을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말하라고. 바람 피운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왜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데?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모두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 당신이랑 나는 이혼해야 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 말은 진심이야.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 지금 현재 나는 이사했고 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 이혼 위자료와 상간 소송에 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해결해서 보상해주면 되니까 당신은 그냥 위자료 받고 떠나면 돼.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남남이 되는 거라고. 어머님이 한 행동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니까 어머님 탓했으면 좋겠어. 모든 게 전적으로 어머님 잘못이야. 나는 내 인생도 끝이 났다고. 돈이 없으니까 정말 죽겠더라. 하루아침에 바닥에 주저앉게 되니까 내 앞날이 캄캄해졌고 모두가 오열을 하며 땅을 치는데 내가 거기에서 선택해야 할 게 뭐겠니? 당장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은 해외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설명해봤자 어차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 말하지 않았어. 그동안 함께했던 내 마지막 배려인 거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래. 내가 한 결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알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 가족의 삶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테이블에 시부모님 주소 적힌 메모 올려놨으니까 가서 나머지 얘기는 어머님한테 듣도록 해. 난 더 이상 설명할 이유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도록 하자. 아내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머릿속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배부른 만삭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더해 자신이 내린 행동들이 어머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었는지 누군가에게 전화했고 수화기에서 들린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에 군복무할 때 잠깐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서려고 했고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아내는 제 팔을 뿌리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만나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화를 받고 올라온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밀쳐서 넘어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 항상 아내와 제 사이에서 같이 다녔던 셋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친구놈이었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 다시 일어나 달려가 멱살을 잡자 이런 문제 또한 법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거라며 저를 뿌리치고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더 이상 따라갈 정신이 안 되었고 뒷골이 너무 당겨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평생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놈이 제 아내를 데리고 살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거기에 더해 임신까지 시켰다는 게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친구놈이 과거에 제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이 저와 친해서 잘해줬던 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었고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한 저도 문제가 있지만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제 아내를 임신시키고 데려갔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네요. 재력이 되는 사람은 남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깨버리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냥 이혼 위자료에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으면 뭐하나요? 친구놈은 그런 돈들조차 쪼가리밖에 안 될 정도의 작은 돈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실마리는 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아 테이블에 있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급하게 차에 올라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분이 땅끝 마을에서 사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면서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어머니 집을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겨우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망치로 때리면 부서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집이었고 대문이 열려있길래 조심스럽게 들어가 어머니를 부르자 그 순간 방에서 불이 켜지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며 급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잡더니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엔 안 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 핸드폰을 켜면 위치가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 켜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안에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는 누워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방금 연우 만나고 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고요. 모든 건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며 연우가 전혀 말을 해주려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모두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했던 행동인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네가 군대를 간 시점에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주변을 돌아보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정말 괜찮은 곳이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10% 저렴하고 거기에다 전대차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하게 되었어. 내가 싸게 전세로 들여와 월세를 내서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 아버지랑 상의한 다음 투자하기로 결정을 받지. 우리가 건물 몇 개를 살려고 준비하는 도중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기에 바빴어.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을 것 같아 안사돈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더니 부동산에서 해주는 설명을 듣곤 수익 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사돈과 우리가 가진 금액 전부를 10%나 싸게 전세를 여러 군데 구했고
그 건물에 우리가 계약하고 바로 완공이 돼서 신축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더라고. 하자도 하나 없이 깔끔하니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서류를 다음날까지 준비해주겠다고 바쁘게 움직였고, 사돈과 우리가 가진 건물이 동네에 몇 채가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길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전세로 구해둔 건물에 가봤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당황하는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건물 주인이었고, 나와 거래한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했어. 그때 알았지. 유령 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사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액의 거의 전부를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위태로웠고, 사기를 당한 충격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저렇게 누워있다.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너무 힘들었어요. 양가 집안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조리 사기당해 양가 집안 위태로워지자 이런 위기 속에 나타난 남자는 내 친구였고, 처가 쪽의 상황을 전부 다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워낙 친했고 오래 봐와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친구에게 꽤 많은 의지를 한 것 같았어요. 집안이 위태로워지자 기댈 곳이 필요했겠죠. 결국 아내는 친구의 재력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저와의 인연을 끊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양가 집안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행들은 해외로 잠적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되자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사랑하는 제 아내를 뺏어갔다는 걸 전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어머니는 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생각 없는 행동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원망을 하게 되었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을 뒤엎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싸워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면서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사기친 사람들을 잡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해결 못하는 걸 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겠다며 서울로 다시 올라와 매일 술에 취해 있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친구놈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내와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었죠. 하지만 핸드폰에 있던 아내의 전화번호를 지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려운 결정을 하며 버텨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지우는 순간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슬픔에 젖어 아내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출산을 했는지 아이를 안고 친구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가정이 된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삭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진 속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자세하게 쳐다보니 그 안에는 친구와 아내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 본 여자가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유령 부동산에 쓰였던 간판에 있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확대해서 먼저 보이는 글자의 색이나 모양을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받았던 물건인가 생각해봤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의 뒤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가진 집을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보고받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한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포기를 하려던 찰나 엄청난 사진 한 장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었고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현장이었습니다. 의심될 만한 사진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가지고 온 사진을 보여주니 어머니는 경악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사기를 친 부동산 여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이 확보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역에도 어머니가 당했던 수법으로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확실시된 상태라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도시들만 골라서 남의 돈을 전부 가로채려고 사기를 쳤던 부동산의 여자를 잡게 되니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문제될 만한 사건들까지 전부 올라왔고 그 모든 사건의 총책임자는 제 친구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고 그때 아내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사기로 인해 급하게 달려온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친다면 결국 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떳떳하게 돈을 벌며 살아야지. 감히 우리 집을 건드려? 사기? 당하는 놈들이 문제 아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놈들이 문제 아니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냐? 너도 나한테 사기 당했잖아. 결국 자기 아내 간수도 못하고 뺏겨서 지금은 내 아내가 되었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야? 쟤도 막상 내 여자가 되니 별거 없더라고. 너랑 만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뺏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무시하더니 막상 자기 집이 망하고 돈 한 푼 없이 주저앉으니까 내 관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살살 타일러서 데려오니까 따라오더라고. 새끼 강아지처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결국 내 재산을 보고 넘어온 거니 어쩌겠어. 그에 따른 감수도 당연히 짊어져야지. 넌 내가 구해준 줄 알아. 저런 골빈 여자랑 이혼했지. 거기에다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았잖아. 내가 널 살려준 거야 임마. 앞으로 평생 고마워해라. 알겠냐? 그 순간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를 쳤네요.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법대로 진행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친구라는 놈은 저희 집에게 사기를 친 죄와 다른 사람들까지 사기를 당한 이력이 너무 많아 그에 따른 죄질이 나빠 징역 5년을 선고하게 되었고 사기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로 부모님은 한숨 돌리셨는지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의 집안은 말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눈빛이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과감히 뒤돌았고 저는 현재 제가 목표로 했던 의사생활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도 삭제했으니까요. 결국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하던 아내가 사기친 놈의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갔으니 어쩌겠어요. 자기 업보대로 생활해야죠. 저희 가정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어 다시 예전처럼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중한 게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사연이네요. 어려운 시기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뭐든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